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태식은 손을 떨며 펜을 들었다가 일부러 떨어뜨렸다. 아, 손에 힘이 없네. 그때 정수가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이번에 못 받아내면 끝이야. 그 말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는 오늘따라 더욱 푸르렀습니다. 파도가 멀리서 부서지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요양원 3층 복도까지 은은하게 들려왔죠. 태식은 휠체어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창틀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 그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치매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해바라기 요양원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봄 의사로부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을 태식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큰아들 제국이 했던 말, 둘째 미숙이 흘린 한숨 소리까지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야. 치매에 걸렸다는 사람이 이렇게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 태식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4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낸 중소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과 판단력은 여전히 명료했는데 가족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큰아들 제국은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로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태식은 옛 동료들을 통해 알게 됐죠. 이태식 어르신, 점심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 현우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죠. 28살의 현우는 이곳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환자들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태식에게는 유독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아, 점심이라고 했나요? 시간이 벌써. 태식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2년간 연마해온 연기력이 숨어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현우의 눈빛을 보면 이 젊은 간호사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요. 오늘 메뉴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김치도 새로 담근 거고요. 현우는 태식의 휠체어를 밀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태식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후 12시 30분. 곧 있으면 큰아들 제국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와서 서류 뭉치를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던 아들 말이에요. 식당에 도착하자 다른 어르신들이 이미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태식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태식은 제국과의 첫 번째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 후 제국이 처음 찾아왔을 때 했던 말들이었죠. 아버지,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니.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집을 좀 정리해 봐야겠어요. 그때 태식은 아직 치매 연기가 서툴렀어서 깜짝 놀라며 뭔 소리야, 제국아. 라고 소리칠 뻔했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고 집이 어떻게 됐나? 라고 중얼거렸죠.
그 순간 제국의 눈빛이 변하는 걸 태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한 거야. 가진 걸 빼앗아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지. 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배를 보며 태식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의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때부터 40의 작은 공장을 차리고 50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 모든 순간이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아들들은 아버지의 병을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제국은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도 요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고, 둘째 미숙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목록을 조사하고 다녔어요. 태식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큰아드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현우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서류를 가져왔을까요? 지난주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고 그 전주에는 은행 잔고증명서였죠. 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1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국이 나타날 시간이었죠. 태식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식들이 얼마나 더 탐욕을 드러낼지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라고 말이에요. 시계 바늘이 정확히 오후 1시를 가리켰을 때 요양원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국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국의 목소리가 식당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제국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답지 않게 이미 머리 반쪽이 휘어진 모습이었죠. 회사 경영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몰래 저지른 일들 때문일까요? 아, 제국이구나. 언제 왔니? 태식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국이 로비에 들어서는 소리부터 모두 들었지만 그런 기색을 내비쳐서는 안 됐어요. 현우가 제국에게 인사를 건넨 후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제국은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태식은 숟가락을 든 채로 제국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회사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라니. 무슨...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비랑 치료비 때문에 집을 정리해야겠어요. 제국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태식은 그 서류들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집을 정리한다고? 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연기였어요. 사실 태식은 이미 제국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국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락날락하며 집값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걸 태식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아버지. 강남에 있는 집 말이에요. 지금 시세로 보면 1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아버지 치료비도 충당하고 좀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드릴 수도 있고요. 제국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읊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제국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제국이 회사 운영자금 2억을 몰래 빼돌렸던 일 말이죠. 그때 태식은 우연히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어요. 제국에게 추궁했을 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친구 사업 보증을 서주다가 이렇게 됐어요.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내고 있었어요. 태식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더욱 대담해졌죠. 집이 있었나? 어디에 있다고 했지? 태식은 일부러 멍하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국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강남에 있는 우리 집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신 그 집 말이에요. 제국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서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태식은 그 철저함에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성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국아, 태식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국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니?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이 질문에 제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역시나 회사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회사는 괜찮아요. 그런 걱정 마시고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제국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때 문틈 너머로 현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다른 환자분들을 돌보러 가는 중인 듯 했지만 태식은 현우가 자신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현우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고 가끔 이쪽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제국은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 상자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인감도장을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뭘 위해서? 집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요. 제국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치매라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려도 되는 건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국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정리하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태식은 제국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요양원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현우가 다가와 태식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드셨죠? 태식은 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이 연극에 진짜 막이 오르는군. 제국이 떠난 지 이틀 후인 목요일 오후, 태식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주차장에 낯익은 검은색 제네시스가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태식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이태식 어르신, 손님이 오셨어요. 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식은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님이요? 누가 왔을까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호 변호사입니다.
이태식 어르신을 뵈러 왔는데요. 박만호. 태식과 40년 지기 친구이자 태식의 모든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변호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언제나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는 그는 태식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만호가 태식의 병실로 들어서자 태식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식아, 나야. 만호. 만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간호사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서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현우가 문 밖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고 복도에 머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젊은 간호사는 분명 뭔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만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식아, 연기 그만해도 된다. 나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 태식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호야,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 조심해야지. 만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재국이가 어제 내 사무실에 왔더라. 뭐하러? 집 매매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나 재국은 법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었군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더라고. 만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태식아, 내가 예상한 대로다. 재국이는 단순히 집만 팔려는 게 아니야. 내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어. 태식은 만호가 건넨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재국이 은밀히 조사한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예금, 주식, 심지어 회사 지분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재국이가 내 사무실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그런 거야. 만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변호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듯이요. 그런데 만호야, 내가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됐어? 태식의 질문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대로 내 재산 절반은 이미 해외 신탁에 넣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재단 설립 준비 중이야.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게 말이지.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 태식은 만호에게 비밀리에 부탁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아이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한 그 사람 말이야. 만호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현우라는 간호사. 신원조의 결과가 나왔어. 태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현우를 보면서 계속 느껴온 이상한 기분. 그 젊은 간호사의 얼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느낌 말이죠. 역시 내 추측이 맞았어, 태식아. 만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태식과 함께 찍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김영희. 태식이 사랑했지만 결국 보내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현우는 영희의 아들이야. 그리고 만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기도 하지.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태식은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시절, 회사 직원이었던 영희와 사랑에 빠졌던 일. 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결국 영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들.
영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암 투병 중이야. 혼자서 현우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 현우가 간호사가 된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고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여자와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현우는 자기가 내 아들인 걸 알고 있을까? 아니야. 영희가 비밀로 했으니까. 하지만 현우가 이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영희가 만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돌아오는 모양이었어요. 태식은 재빨리 멍한 표정을 지었고 만호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들, 차 한 잔 드릴까요? 현우가 들어오며 밝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현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제 보니 눈매가 자신과 닮았고 손가락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만호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아, 아직은 몰라야지. 놈들이 더 깊이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국과 미숙의 탐욕, 그리고 현우라는 뜻밖의 변수까지. 이 복잡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호가 떠난 지 사흘 후인 일요일 오후, 태식은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요양원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로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미루기만 할 수는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귀를 기울였어요. 둘째 딸 미숙이 왔군요. 그것도 남편과 함께 온 모양이었습니다. 미숙 씨 말이 맞아요. 장인어른께서 정신이 있으실 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어요. 미숙의 남편 정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수는 5년 전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태식이 뒤처리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태식은 조건부로 도움을 줬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미숙이를 잘 돌보라고 말이죠. 현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오셨어요.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미숙이가 왔다고요? 얼마만이지? 태식은 일부러 기억을 더듬는 척했습니다. 사실 미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올 때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슬쩍슬쩍 재산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아버지, 미숙이 병실로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41살의 미숙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정수도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정수도 함께 왔구나. 태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미숙은 의자를 끌어당겨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정수도 옆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 애원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무슨 일이니? 태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정수와 눈짓을 주고받은 후 말을 이어갔어요. 정수가 운영하던 사업이 좀, 그리고 수진이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요. 수진, 태식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수진은
명문사립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태식은 수진을 무척 아꼈지만 최근 1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우리 수진이 몇 살이더라? 태식은 일부러 기억이 나지 않는 척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20살이에요, 아버지. 대학교 2학년이고요. 아, 그래. 20살이면 이제 어른이네. 태식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오빠가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요양원비도 많이 나가고 치료비도 그렇고 집을 팔겠다고? 태식은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국과 미숙이 이미 서로 상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아버지. 사실 집을 팔면 저희 형편도 좀 나아져요. 그동안 아버지 돌봄비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미숙의 말에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정수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는데 지금이 팔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태식은 정수가 내민 서류를 바라봤어요. 부동산 시세표와 매매 관련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도 제국 못지않게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던 추억들이 태식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 집은 태식과 아내가 신혼 시절을 보냈고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살기 어려워서 요양원에 들어온 것이었죠. 아버지,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추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는 진심보다는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현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다른 환자분들을 돌보러 지나가는 중이었지만 태식은 현우가 이쪽 대화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미숙의 말에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태식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제국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미수가 태식은 갑자기 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아버지한테 안부 인사도 안 하고. 이 말에 미숙과 정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태식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바빠요, 아버지. 대학교 수업도 많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미숙의 대답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수진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자세히 상의하죠. 미숙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랑도 상의해봐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떠나기 전 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태식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못 받아내면 정말 끝이야. 그 순간 태식은 정수가 또 다른 사업 문제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말이죠. 병실 밖에서 현우가 무심한 듯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식은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되기 시작했다고. 자식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이죠. 미숙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인 금요일 오전,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지만 태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드님들이 함께 오신다고 하네요. 현우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현우의 말에 속으로 긴장했어요. 제국과 미숙이 함께 온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였거든요. 둘 다 함께 온다고요? 태식은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국과 미숙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게 뻔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국과 미숙의 목소리, 그리고 정수의 목소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태식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제국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절박한 톤이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도 요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고, 미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식의 상태는 전혀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들의 계획을 지켜보느라 정신이 더 또렷해졌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국은 평소보다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숙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국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식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들 왜 함께 왔지? 무슨 일이니? 아버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왔어요. 미숙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국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태식은 제국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에 보이던 여유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거니? 집 매매 말이에요, 아버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국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각종 동의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금 집값이 최고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정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정수의 말에서 다급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집값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국은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여기 도장 찍으시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태식은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지? 글씨가 너무 작아서. 태식은 일부러 서류를 가까이 가져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제국이 재빨리 설명했어요. 집을 파는 계약서예요, 아버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다고? 이렇게 복잡한데? 태식은 손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부러 펜을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손에 힘이 없네. 미숙이 재빨리 펜을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해야지. 이런 중요한 일을. 그때 정수가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 못 받아내면 끝이야. 그 말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국과 미숙이 깜짝 놀라 정수를 바라봤어요. 정수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태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 들어왔다.
정수의 말에서 이들의 진짜 속사정이 드러났거든요. 단순히 요양원비 때문이 아니라 뭔가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뭐가 끝난다는 거니? 태식은 일부러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말문이 막혔고 제국이 서둘러 수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부동산 시장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요. 태식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을 떨며 서류에 가져다 댔지만 이번에는 엉뚱한 곳에 사인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제국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급함이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태식은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미숙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버지, 그냥 저희가 대신. 안 돼. 태식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내가 직접 해야지. 태식은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사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투약 시간이에요. 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현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현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제국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건강이 우선이에요. 투약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우는 태식에게 약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국과 미숙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그럼 약 드시고 나서 다시. 아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다음에 하자. 태식은 일부러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세 사람이 떠난 후 현우가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태식은 현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현우의 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제국과 미숙이 떠난 후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태식은 현우가 물러난 것을 확인한 후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만호가 몰래 가져다 준 최신형 녹음기였죠. 태식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렸습니다. 스피커에서 제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니.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2개월 전 녹음이었습니다. 태식은 제국이 처음 집 매매 이야기를 꺼낸 그날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 왔어요. 처음에는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슬픈 일기장 같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수가 한 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에 못 받아내면 끝이야. 태식은 녹음기를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만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세요.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문자를 보낸 후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 긴 연극도 이제 마지막 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식사하러 가실까요? 현우야. 태식은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봤어요. 잠깐 앉아봐. 현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20년 전 영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태식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그 감정을 알아챘는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세요. 암 투병 중이시거든요. 태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희가 아프다는 소식을 만호에게서 들었지만 현우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달랐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거니? 네.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서요. 현우의 대답에서 깊은 효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이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함께 키우지는 못했지만 영희가 훌륭하게 키워낸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태식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 만호가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그때까지는 참아야 했습니다. 네, 어르신? 아니다.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 뭐가 고마우시다는 거예요? 너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이런 외로운 늙은이를 잘 돌봐줘서. 태식의 말에 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르신도 제게는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하다고? 네. 다른 어르신들과는 뭔가 달라요. 친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현우의 말에 태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혈육의 정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다니. 현우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세요?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너에게도 관련된 일이야. 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만호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태식은 만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준비됐나? 만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건넸어요. 이 안에 지난 3개월간의 모든 대화가 들어있어. 만호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이미 마음 정했어. 태식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럼 현우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오늘. 모든 게 끝나고 나서.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현우를 좀 불러줘. 만호가 현우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부르셨어요? 현우야, 앉아봐. 태식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내 핏줄인 거 알고 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 김영희. 2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었지.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때 내가 내 어머니를 사랑했었어. 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영희를 보냈지. 그리고 나서야 알았어. 영희가 임신한 걸.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난 뒤 내가 널 못 지켜준 걸 평생 후회했다. 그런데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다니. 태식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우의 말에 태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많이 아프니? 네.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현우야, 오늘 이후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현우는 태식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었어요. 만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아, 슬슬 시작해야겠다. 제국이들이 곧 올 거야.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후 2시 요양원 회의실에 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식은 휠체어에 앉아 테이블 앞에 있었고 제국과 미숙 그리고 정수가 마주 앉았어요. 만호는 태식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제국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제국과 미숙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버지, 새로운 유언장도 작성하셨다고 하던데요? 미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잠을 설쳤을 만큼 오늘을 기다렸거든요. 응, 유언장. 새로 썼지. 태식은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럼 먼저 유언장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호가 봉투를 열려는 순간 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상태가 정말 괜찮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무슨 소리야, 제국아. 나 멀쩡해. 태식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국과 미숙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소 흐릿했던 태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명료해졌거든요. 아버지, 목소리가. 아, 그래.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태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만호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국과 미숙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재산의 5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머지 50%는 만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바라봤어요. 내 진짜 아들에게 준다. 태식이 직접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진짜 아들이요? 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이리 와. 현우는 천천히 태식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국과 미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는 간호사잖아요.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 영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태식의 고백에 제국과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제국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태식은 제국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내 자식이지. 하지만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자신의 다리로 말이에요. 나 치매 아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국과 미숙은 아버지가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2년 동안 치매인 척 연기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려고. 태식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40년간 사업을 일궈온 강인한 CEO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그럼 뭐, 내가 모든 걸 들었다고? 태식은 만호에게 눈짓했습니다. 만호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제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만 없어지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제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한 말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미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뭘 알겠어요. 미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번에 못 받아내면 끝이야.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동안 너희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태식은 녹음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구가 너는 회사 돈을 빼돌렸지. 5년 동안 총 8억 원을 말이야. 제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너 남편은 또 사기 사건에 연루됐지.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메우려고 했고. 미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2년 동안 치매 걸린 아버지를 속이면서 재산을 노렸는데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다 들었다. 상속은 없다. 제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벌어서 살아라. 내가 그랬듯이. 태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내 진짜 아들에게 준다. 태식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우야, 이제부터 너는 이 가족의 일원이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국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 정말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미숙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충분히 줬다. 교육, 사랑, 그리고 사업까지. 그런데 너희는 그걸로 무엇을 했니?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더 이상 볼 면목이 없다. 태식의 말에 제국과 미숙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도 비틀거리며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제국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후회? 이미 충분히 했다. 너희를 그렇게 키운 것을 말이야. 태식의 차가운 대답에 제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태식과 현우 그리고 만호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태식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부르는 아버지였어요. 현우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태식은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2년 동안 계속해온 무거운 연기가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물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게 뭘 말하는 거니? 오늘 형님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으셔도 되는 건가요? 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태식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어요. 사실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었으니까요. 현우야,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국이와 미숙이에게는 그 진심이 없었어. 오직 내 재산만 바라봤을 뿐이야.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만호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태식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만호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재산의 50%는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처리됐고 나머지 50%는 현우 앞으로 상속 등록했어.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만호야. 그런데 태식아, 정말 요양원에 계속 계실 거야? 만호의 질문에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건강상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치매도 연기였고 몸도 멀쩡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었죠. 아니야. 이제 나갈 거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니? 네,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그럼 나도 그곳에서 함께 살고 싶구나. 영희도 만나고 싶고. 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아파트가 너무 작아요. 괜찮아. 큰 집이 필요하면 새로 구하면 되지. 일주일 후 태식은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현우와 함께 영희가 있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희야. 태식은 침대에 누워있는 영희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여인은 병마와의 싸움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태식 씨, 정말 오셨네요. 영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태식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우를 정말 잘 키웠구나. 현우가 자랑스러워요. 힘든 환경에서도 정말 착하게 자라줬어요. 영희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태식은 영희와 현우를 위해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던 그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버지, 이런 좋은 집까지. 현우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태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집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태식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했고 현우는 근처 병원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영희도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식은 현우와 함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네 아이들이 놀러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물고기 잡혔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잡혔네. 너희도 같이 해볼래? 태식은 아이들에게 낚싯대를 나눠주며 함께 낚시를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현우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태식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왜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그때 제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태식은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희 스스로 변해야 한다. 태식은 휴대폰을 치우고 다시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석양 정말 아름답네요. 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태식은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했던 건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태식은 현우와 함께 낚시를 계속했어요. 멀리서 영희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태식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재산이나 큰 집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자 태식과 현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